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여야 간 네거티브만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어떻게 행보가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용한 게 아니고 예, 다른 쪽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예, 대장동 같은 거가 이제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고 있고 예, 또 후보들 간에는 네거티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끄러워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화제가 집중되는 게 안타깝고요. 저는 지난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아주 의미 있는 그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어떤 행보라든지 청년 창업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또 민생 현장에서 재래시장 등등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시끄러운 거로 확 덮어버리니까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 조용하게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후원금 예상보다 첫날 많은 후원금이 전국 각지 또 여러 시민들부터 들어와 가지고 예. 제일 놀라게 했고요. 또 감사하고 또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선거판 특히 이제 대선판에서 제1, 2정당 2회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계속 제3지대에 머무를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력 후보들 간에 여러 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치 혐오를 벗어서 후보 혐오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기회의 창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도나 또는 2030 세대에서 그 유동층 또는 부동층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계속해서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후보 단일을 하냐 합당 등의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신 분한테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이합 집산하거나 뭐 합정 연행하거나 새 유불리에 따라서 어디랑 뭐 같이 또는 따로 하는 것에는 제가 관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뚜벅뚜벅 소신껏 제 길 갈 것입니다. 예. 일주일 전이죠. 경장포럼 싱크탱크 출범하셨는데 네. 이 경장포럼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생각이십니까? 경장포럼은 제가 뭐 정치나 또는 대통령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색을 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새로운 앞날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고 예. 구성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전문가나 또 사회 명망가 또 3분의 2 정도는 젊은 지도자 해서 기존의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선한 인물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나가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예. 새로운 역사를 쓰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하면서 선언을 했고 또 기존의 양당 구조 내지는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좀 흡사한 면이 있어서 저도 지금 기존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로 이렇게 좀 가끔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제3지대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두 분과의 교감은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일전에 한번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토론자로 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 공학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고 하는데 옛날 방법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어제 오늘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올 연말 내년 초 경제가 파고가 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경제 전문가이시니까요. 내년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혹시 네.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갖고 계십니까? 예,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예. 1년 내에 심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크게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공급 측면이고 예. 하나는 투기 억제 측면이지요.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많은 후보들이 100만 호, 280만 호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실천 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차를 극복하면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투기 억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집 소유에 따른 금융과 세제의 차별화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제나 금융 면에서 확실한 혜택으로 1가구 1주택 가끔 꿈을 실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세금과 또 금융 대출 면에서의 규제를 통해서 분명히 차별한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할 것이고 그것을 1년 내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든 1가구 1주택자든 1가구 다주택자든 전부 다 대출을 묶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가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더 내간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주택자하고 1가구 1주택자 한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후자에 동의하시는 후자에 거군요. 동의합니다. 지금 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예.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가 자기 집을 그 매물로 내놓을 정도의 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1가구 1주택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완화해 줬을 때 지금 올 연말에 금리 인상이 아마 또 될 것이다. 내년에 또 있을 것이다. 그 금리가 자꾸 인상되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분이 많고 예.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필요할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대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 장기 설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장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자도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 그 대도시들 빅시티라고 불리는 거기가 다 올랐다. 서울만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랑 그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이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신데 혹시 거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가 오르고 떨어지기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거품이 낄 것입니다. 아주 장기적인 화근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 하도인 대장동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똑같은 면면들이거든요. 예. 정치인, 전직 검사, 판사 또는 현직 변호사 또는 일부 언론인 또 기업인 예. 그 얼굴에 그 밥상 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의 폐쇄된 조직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엄청난 이익을 편취한 기득권 카르텔을 이것도 기득권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제를 깨야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여기 연관이 돼 있다. 몸통이다. 거기에 대한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그 실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성급하지만 예. 빠른 시간 내에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은 누구를 포함해서든지 빨리 그러한 수사나 조사 협조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지사는 그 당시에 이 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빨리 실체 규명에 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도입이 됐던 또는 다른 방법이었던 가장 빠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겠죠. 특검 도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아무래도. 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2,000명이 넘어섰다 확진자가. 근데 다음 달 혹은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게 정부의 계획인데. 2년 동안 뭐 정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생했습니다. 코로나로 특히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자영업 대책 그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굉장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뭐 750만에서 900만까지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전체 취업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책은 우선 지금부터라도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고 이분들의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텁고 촘촘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국가적으로는 지금 금년에 다보스 포럼 주제가 위대한 또는 거대한 개편이었습니다. 예. 영어로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거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구조를 미래에 맞는 경제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이 디지털 시대, 인구 위기, 기후 변화에 맞게끔 우리 경제 구조를 미래형으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가 이제는 신양극화의 양상을 보기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과 연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그 리셋이 하나는 경제면에서 하나는 사회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은 굳이 자영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각 후보들마다 다 자기들이 집권하면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후보님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내는 일자리 만들면 개수를 다 합치면 아마 전체 일자리보다 못 살지도 모를 거예요. 예. 이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한다면 저는 스타트업 천국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3만 5천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한 10만 개로 늘리고 싶습니다. 보통 한 스타트업이 한 20명을 고용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200만 정도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태계 조성을 해주고 그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일자리 대책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굉장히 큰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100%가 아닌 88% 논란이 있으니까 90%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와 의견이 같으십니까 혹시? 다릅니다. 제 후배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재정 운영에 고민이 많으시겠죠. 예.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시기에 코로나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재정을 풀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제대로 풀어야 되겠죠. 예. 이 문제 이 재난 그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좁히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고 조금 더 두텁게 대신에 이것을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이와 같은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홍 부총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초과 세수가 31조 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50조 이상 60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못 봤는데. 예. 이거 예측을 잘못한 것도 어떤 좀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책임이 있죠. 예. 사실 그 세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세수가 부족해서
빵꾸 하나고요. 예. 어떤 때 초과세수가 거치는데 저도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거치는 초과세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님 여론조사는 1, 2%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선이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혹은 다음 달 시점에서는 최소한 두 자릿수는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이라든가. 제가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의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기존의 정당 후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듯이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존의 소비자들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상품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예. 그런 신상품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게 일희일비하면서 그 숫자에 연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양당의 경선 구조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은 양상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제가 만든 스타트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 안 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두 네. 후보다 뭐 네. 연일 발언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정책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모습. 근데 정치 신인으로 따지면 김동연 후보님도 신인이 아니지 않느냐. 예, 예.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비판에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구 정치인보다 정치 신이 저는 비교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결코 정치판이나 정치 세력을 교체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비교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 그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저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동일선상에 안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평생 하시는 일이 과거를 재단한 일이었고 남을 수사하거나 감사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고 또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정치판에 뛰어드셨고 저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경제 운영을 했습니다. 또 부총리를 그만두고는 3년 가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의 성찰과 또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정치에 물들지 않는 비교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기득권의 뚝이 기회라고 하는 물을 다 가두고 있습니다. 그 뚝을 허물어서 그 기회의 물이 넘쳐나서 우리 사회가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뭐 후보님 보고 흑수저 출신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지지 좀 해달라고 한마디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동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시고 혐오까지 하시면서 그래도 또 기존에 있는 정당과 기존에 있는 정치인에게 왜 눈을 돌리십니까? 새로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고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롭게 그와 같은 판을 바꾸고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제게 또 경제와 복지는 김동연이다. 경복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후보님 올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